자, 우리가 2시간 동안 그 서정시를 논의했는데 이 서정시하고는 정 반대편에 있는 이 논설문, 논증 그리고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이 논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얕은 어떤 정보와 지식을 전하는 거라면 뭐 5분도 되고 10분도 되고 20분도 되겠지만 제대로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고했듯이 내년 3월부터 좀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 뭐 8회 내지 10회 80분짜리 수업으로 이 논증적인 글을 정확하게 쓰는 이런 과정을 개설을 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때 오늘 이 시간에 뭐 길게 얘기하는 건 흐름이가 없고 여러분들 밖에 원래 밖에 비가 오는 날은 실내 교실에 수업 받는 게 훨씬 피곤해요. 그건 여러분들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는데 이러한 그 어떤 그 교실이 어떠한 상태고 수업 받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런 건 제가 좀 잘 아는 편입니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냥 논리에 대해서 가볍게 말 그대로 그 맛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고 한 20-30분 정도로 하고 배가 고프죠? 저녁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교재를 여러분들 보시면 몇 페이지에 지금 논리가 있습니까? 10페이지에 있어요. 페이지에 보면 먼저 이 경공과 안자라고 돼 있네요. 경공과 안자. 이 춘추 전국시대 이 제국 가운데 하나인 경공 그리고 장공. 이 장공과 경공을 이렇게 보좌했던 인물로 안자가 있습니다. 안자. 이 안자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 그러면 대단히 이렇게 서구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양에 있는 사람들을 그 제재로 해서 논리 얘기를 좀 할까 그래요. 이 경공에 그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관리하는 어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 왕이 경공은 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개념으로 왕이 아끼는 말을 죽게 만들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 그 말 관리하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자가 사람을 죽이려면 죄인이 벌을 받으려면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라고 그 말을 관리하는 어인이 죽어야 할 3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 3가지 이유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이 안자는 이름이 안형인데 이 공자보다도 앞선 시대의 사람입니다. 춘추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 한자 수것 가운데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해가지고 귤화 위지란 말이 있죠. 이 말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그 저작 안자 춘추가 유명한데 대단히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지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 말 관리사가 죽어야 할 3가지 이유에서 첫째, 군주의 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죽게 했으니 첫 번째 죽을 이유다. 다음 2번째, 군주의 가장 아끼는 말을 죽였으니 2번째 죽을 이유다. 3번째,
군주가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다. 이를 백성이 들으면 군주를 원망할 것이고 다른 나라의 제후가 들으면 군주를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이처럼 말 한마디로 인해서 백성이 군주를 비방하고 이웃나라가 이 나라의 국력을 약하게 보도록 했으니 이것이 세 번째 죽을 이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공은 이 말관리사를 죽이는 일을 포기했어요. 살렸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 이유를 댔다 그겁니다. 안자가. 근데 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는 말관리사가 죽어야 할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건 경공의 주장을 인정하고 시인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세 번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건 죽여야 될 이유 같은데 죽여봐야 왕과 이 나라가 이제 손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아주 설득력 있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어떤 주장을 하려면 이유를 대야 돼요. 바로 이유. 어떠한 근거를 대고 그 다음에 주장을 하는 거. 이게 논리예요. 이게 논리라 그겁니다. 근거를 대고 주장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근거라는 것을 논리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뭐 논거라고 할 수도 있고 같은 말이에요. 전제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장을 최종적인 주장을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할 때 마지막 결론이 아니고 어떠한 전제나 근거로부터 도출되는 주장 이걸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할 때 결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논리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해요? 이쪽이 훨씬 중요해요. 이쪽이 훨씬 중요한데 이건 말하지 않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겁니다. 짜증나요. 저 페북에서 그것 보면 무조건 한 달간 눈에 안 보이게 만듭니다. 근거 없이 말하는 사람들. 그건 근거나 논거나 전제 없이 결론과 주장을 말하는 것은 이건 논리가 아니고 이건 비방이나 선동이나 소모적 비난입니다. 그러면 비방과 선동과 비난은 이건 절대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논리와 비판적 사고를 또는 논리와 비판적 행위를 합니까?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여기에 또 역설적인 현상이 나와요. 어떤 주장을 할 때 근거와 논거와 전제를 대고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더 화내요. 왜? 자기 약점을 그대로 찌르니까. 이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정말 누구라도 합당한 이유와 근거와 논거를 대고 나를 비난할 때 그건 얼마든지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기껍지는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건 안 하고 못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배우질 않아가지고. 이것만 하면 이거야말로 비방이고 선동이고 비난인데 보기에 별게 아니거든요. 왜? 설득력도 없고. 그러니까 뭐 별로 화도 안 나는 모양이에요. 이 상태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 상태부터 완전히 고쳐야 돼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려면 안 해야 돼요. 차라리 두 개 한꺼번에 힘들면 근거부터 대놓고 결론은 내가 며칠 후에 내려주겠다.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이 페북을 보면 숱하게 이것만 있어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자, 이 사회가 다단해지면서 주장들이 많이 늘어나요. 사회가 단순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르냐, 자유한국당이 오르냐 이렇게 이원할 정도가 되지만 아니잖아요. 이제는 수많은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주장들이 나올 때 근거를 대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그 백가쟁명이란 말이 있듯이 백가의 주장이 나오면 백가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대라고 뭐 다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장 유감을 표시한 사람이 순자예요. 그래서 순자는 한 가지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있어야 하고 사안에 관해 주장하려면 반드시 이치를 갖춰야 한다 해가지고 뭐라고 됐습니까? 지지유고 언지성리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자는 이 백가에서 난무하는 근거 없는 주장, 논거 없는 결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이게 없다는 데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된다는 근거와 논거와 전제가 논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식인인 사람들 글을 읽어보면 정상적인 근거와 논거와 전제를 아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이 다 논리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 근거와 논거와 전제가 없는 주장과 결론은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일단 그냥 논리적 오류를 이용한 주장, 이것을 우리가 부당한 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금 정당한 추론의 글을 쓰면 저 새끼 말 너무 심하게 한다 그래요. 근데 뭐가 심하냐 하면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방송하면 나보고 다 말 세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세요 제가? 저는 나름대로 근거와 논거와 전제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한테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을 안 들어봤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비겁하게 논리적 오류를 얘기해가지고 살짝 얘기하면 그 사람이 무슨 신사적인 사람이고 정당한 논증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 논리적 오류를 이용해가지고 주장을 펼치는 거 이걸 추론이 부당한 추론. 그러니까 이 추론이라는 건 뭐냐? 결론 짓는 법. 추론이란 뭐냐? 결론 짓는 법을 추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추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연역 추론이고 하나는 귀납 추론이에요. 자, 그런데 연역 추론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내는 것이고 귀납 추론은 근거로부터 근거들이라고 해도 돼요.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나눠서 얘기하면. 자, 그런데 연역 추론은 전제가 정당하면 결론도 100%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추론이에요. 완벽한 추론입니다. 단 전제가 정당해서 정당하면
결론도 정당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처리는 풀 한 포기에서 우주를 느낀다. 자, 이런 전제. 자, 모든 처리는 풀 한 포기를 보고 우주를 느낀다. 자, 이렇게 대전제를 했으면 장자는 철인이다. 자, 이런 소전제가 나올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철인은 풀 한 포기에서 우주를 느낀다. 장자는 철인이다. 했으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장자는 풀 한 포기에서 우주를 느낀다가 나오죠. 완벽한 논증입니다. 앞에 전제 모든 철인은 풀 한 포기에서 우주를 느낀다가 정당하다면, 자,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건 완전한 사실명제입니다. 이거 부정할 사람 없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했어요. 그러면 갑수도 사람이다. 이렇게 소전제가 나와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갑수도 죽는다가 나오는데 이건 완벽한 진실 아닙니까? 자, 이런 논리 앞에서 누가 이런 논리에 누가 저항을 하겠습니까? 이게 연역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인들은, 지식인들도 연역에 이 논리를 펼 줄을 몰라요. 연역의 논리를 펴려면 먼저 올바른 전제를 세울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어요. 전제 능력이.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짓들이 귀납추론이에요. 근데 이 귀납추론은 원래는 이건 논증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자꾸 실험, 조사, 관찰, 통계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귀납추론이 아주 의미 있는 추론처럼 부각이 됐지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실제 귀납추론이 큰 도움은 안 돼요. 왜? 글은 짧잖아요. 우리가 쓰는 글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작년에도 해가 동쪽에서 떴다. 100년 전에도 해가 동쪽에서 떴다. 300년 전에도 해가 동쪽에서 떴다. 하면 결론이 그러므로 해는 동쪽에서 떴다. 이 결론이 타당합니까? 그럼 400년 전에는 어떻게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벽하지 않죠. 불완전하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불완전한 근거를 대고 결론을 내도 이게 오류예요. 오류. 오류하면 여러분들 심한 건 줄 아는데 불완전한 이유를 대고 결론 내는 것도 논리적 오류다 그겁니다. 그럴 바에는 이 연역추론 2단 논법, 3단 논법을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정론 글쓰기 과정에서 이런 걸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익히는 시간까지를 같이 확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 무엇보다도 항상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은 그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메신저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가 마음에 안 드는 놈이면 무조건 틀렸고 메신저가 마음에 드는 놈이면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주장을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메시지를 비판하지 않고 메신저에 대한 공격으로 들어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자꾸 혼탁해지고 해결책이 안 나는 거예요. 글이라는 건 100번 무성의하게 써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 번 성의 있는 글을 써야 돼요. 특히 글 중에서 논증처럼 쉬운 글이 없어요. 논리적인 글처럼. 아까 우리가 시 읽어봤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시 쓰기가. 이 논증의 글을, 즉 논설문을 쓰고 싶으면 간단해요. 이 연역추론, 귀납추론 배우고 익히는데 이거 뭐 1시간이면 돼. 그 다음 논리적 오류의 종류와 사례 이걸 익히는 데는 한 대여섯 시간
한 3, 4주 걸려요. 이 논리적 오류를 다 익혀놔야 돼요. 이걸 익혀놓지 않으니까 자꾸 논리적 오류인지도 모르고 자꾸 잘난 척까지 하면서 논리적 오류를 발설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지구에서 인류 사회에서 발견된 논리적 오류의 개수는 한 50개 남짓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걸 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한 30개 정도만 철저히 익혀가지고 이 논리적 오류가 뭔지를 알면 우리가 논리적 오류가 있는 글을 쓰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글을 보면 아주 멋지게 잘 쓴 글 같아 보이는데 다 읽고 나면 별로 공감이 안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저 잘 써 보이는 글을 좋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좋지도 않으면서 좋다고 해요. 어려워 보이는 글, 특히. 자, 여러분들처럼 어려서 한국어를 많이 익혔고 그래도 책 정도를 봐가지고 여러분들 수준에서 한 2번 정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그 글 쓴 놈이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난 개인적으로 그런 확신은 있어요. 내가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이 쓴 놈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 읽으라고 쓰는 거예요, 대간절? 지금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 서양 철학의 글들, 여기서 대부분은 8, 90%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중 8구. 그런 글들입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 사무실 이제 가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젊은 사람 하나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신문 기자를 하고 있는데 좀 논술 선생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어느 신문이냐고 물어보려다가 전 누구한테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밝히기 전에 내가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사적인 거. 그랬더니 자기가 좀 자랑 반 아니면 약간 쑥스러운 반 해가지고 조선일보에 지금까지 이제 근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좀 중학생 강의를 맡겼는데 강의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이상한 놈이야. 반바지 입고 덩치도 큰 놈인데 약간 이게 중학교 놈이 삭가 쓰고 다녀요. 삭가. 근데 그 수업하다 말고 이 선생이 기자 출신 선생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그럼 저 아주 나쁜 놈이라고. 왜 나쁜 놈이요? 그랬더니 존경하는 인물을 물어봤더니 히틀러를 존경한다고 그랬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사상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히틀러를 존경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댔냐? 그랬더니 이유를 안 댔다는 거예요. 이유를 못된 걸 가지고 지적을 해야지. 논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히틀러를 존경한다고 해서 화를 내면 히틀러를 존경하는 사람이나 존경 안 하는 사람이나 논리적으로 부실한 것은 다 똑같은 거다. 논술을 가르치면 왜 히틀러를 존경하는지 이유를 못 댔음을 지적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과격한 주장을 또는 아주 특이한 주장을 근거와 함께 하면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들 안 하는 걸 하는 거니까. 논거를 대라 그겁니다. 그리고 논거를 못 대면 글을 쓰지 말아야 돼요. 목적이 선동이란 몰라도 근데 절대 사회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거와 함께 말하는 글을 존중하는 이 사회가 돼야 돼요. 근데 딱 논거를 대서 얘기하면 저 새끼 말 세게 하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면 말을 세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게 정상이지. 뭐 잘못했습니다. 근데 괜찮아. 뭐가 괜찮아? 실컷 안 괜찮다고 해놓고 그럼 잘못했으면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맞아. 자네가 잘못이야. 그러면 또 서운하게 여겨요. 사과까지 여겼는데 괜찮다고 안 하고. 그럼 실컷 잘못해놓고 위로까지 받아? 그러면 잘못하는 놈이 이 세상에 판치는 세상이야? 이런 좀 어떤 그 지적 풍토가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따질 건 따지고 말할 건 말하고 그리고 그래야지 서로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상호간 발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이 논리의 회복이다. 그리고 논리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시에 대한 이해도 안 돼요. 시에는 논리가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시적 내부의 리얼리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기본적이고 쉬운 논리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술적 그 리얼리즘을 그 시에서 읽을 수가 있겠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요 용어만 간단히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어떠한 판단을 문장으로 한 것을 명제라고 해요. 명제. 어? 어떤 판단을 하나의 문장으로 말한 것을 명제라고 한다 그겁니다. 이 명제에는 사실명제와 가치명제가 있어요. 뭐 여기 정책명제가 있다 이런 정책명제 필요 없고 크게 볼 때 사실명제와. 그러니까 이 사실명제는 팩트예요. 사람은 죽는다. 이건 사실명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꽃은 아름답다 하면 이건 가치명제예요. 꽃이 아름답다는 게 사실입니까? 많은 사람이 공감하기는 하지만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이건 가치명제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런 명제, 이 명제가 있으면 이 명제를 내리기 전에 이 명제를 가능하게 하는 사전 명제가 있는데 그걸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 그러니까 아까 사람은 죽는다. 이게 전제예요. 사람은 모두 죽는다. 전제죠. 김갑수는 사람이다. 이건 소전제입니다. 그러므로 김갑수는 죽는다. 이게 대전제라 그겁니다. 아시겠죠? 이 3단계. 이걸 전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논거는 그 결론의 이유, 근거를 논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역과 기납을 얘기했고 사실 공부의 양이 많은 부분은 여기 논리적 오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많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건 아주 간단하고 논리적 오류.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논리적 오류가 무엇인지를 이게 논리적 오류다임을 알고 논리적 오류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오류인지조차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건 뭐 변호사건 무슨 대학 교수건 그 논증을 하는데 오류가 있는데도 지가 몰라요. 대부분. 근데 이 교묘한 선동가들은 논리적 오류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오류를 이용해야지 선동이 잘 돼요. 논리적 오류를 이용해야지.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사람 모두 죽는다. 김갑수는 사람이다. 그러면 김갑수 죽는다. 뭐 선동될 거 있어요? 다 돼지는 뭐야구나 하고 끝나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 논리적 오류를 이 오류의 요인이 있다 그겁니다. 첫째로는 이게 오류인지도 모르고 오류를 발설하는 거야. 무지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게 논리적 오류인 줄 알면서도 논리적 오류를 구사해가지고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다 그겁니다. 이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대를 기만하려고 있는 거예요. 기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논리적 오류를 익혀야 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현대인의 아주 필수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의 필수예요.
왜 익혀야 되느냐? 첫째로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류인 줄도 모르고 자꾸 오류를 발설한다 그겁니다. 그럼 이거 무지한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나를 기만하려는 사람에게 기만당하지 않기 위해서 논리적 오류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논리적 오류는 아주 중요합니다. 대논리적인 글을 쓰는데. 그래서 뭐 연역 추론, 이 귀납 추론이라는 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험 조사 관찰 통계, 근데 다 불안하다고 해서. 자, 여러분들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사실 아니에요. 96도에서 그릇에 따라 다르고 물론 기압에 따라 다르지만 그릇 표면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는 이 명제 자체가 사실이 아닌 명제인데 이런 게 모든 물을 끓여보니까 많은 물들이 100도 언저리에서 끓는다는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낸 결론 아닙니까? 이런 걸 귀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납.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확한 말을 쓰는 겁니까? 물은 100도 전후에서 끓는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확한 거예요. 100도 정도에서 끓는다. 또는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이 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도는 얘기해야지 정확한 건데 그러니까 이 이른바 유럽 사람들이 근대화라는 걸 주장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모두 사실인 것처럼 단정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받은 우리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럽 사람들도 자기들이 내렸던 사실명제가 다 사실은 팩트가 아님을 인정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서 또 앞서 나가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물론 동아시아 쪽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이고 정확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꼭 익혀야 할 것이 연역의 3단 논법 그리고 근거를 대는 일. 근거를 대면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주장이 펼쳐져요. 제가 여기다 얘기했지만 우스갯소리로 옥경이는 나만 보면 미소를 짓는다. 이렇게 관찰한 바를 근거로 댔어요. 그러므로 옥경이는 나를 좋아한다. 이런 결론을 내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옥경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결론이 타당하려면 더 많은 관찰 사례들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적인 글은 항상 불안해요. 근데 우리는 짧은 글밖에 안 써요. 근데 한국에서 논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귀납이 우세한 줄 알아요. 왜? 서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글 하나 쓰는데 예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논술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뭐 사례를 많이 들어야 된다. 바보 같은 놈들 사례를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짧은 글 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 이 귀납 추론은 일단 근거가 풍부해야 돼요. 연역 추론은 2단 논법과 3단 논법을 익히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논리적 오류를 한 3, 40개를 철저하게 익혀야 됩니다. 명칭과 이 오류의 이치와 왜 이게 잘못됐는가.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예문을 하나씩 외워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 오류를 한 3, 40개 이제 이렇게 익혀야지 우리가 이 논리적인 글을 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 중에서 가장 쓰기 쉬운 글이 논리적인 글입니다. 세상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함께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내년 봄부터 갖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이 논리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